저는 꽤나 우여곡절이 많은 인생을 살아온 6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댓글도 하나 올리질 않고 그저 일하면서 듣기만 했던 이 채널에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어 많이 죄송스럽네요. 어딘가에 말을 하고 싶어도 가족 하나 없는 사람이라 염치도 없이 올리는 것에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젊은 시절 딱 한 번 본 남자와 결혼해서 고된 결혼 생활을 했어요. 가난한 집에 태어나 어머니는 병들어 죽고 딸에게는 관심도 없던 아버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결혼이었습니다. 딸년을 팔아치운다면서 입버릇처럼 말하던 아버지 손에 이끌려 한 결혼 생활의 시작부터가 제겐 지옥이었네요. 닭 울음소리가 들리기도 전에 일어나 밥을 하고 청소를 하는 걸 반복하는 게 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견디기 힘든 건 툭 하면 손을 올리는 남편의 술버릇 때문이었습니다. 퉁퉁 부은 얼굴로 밥을 하고 있으면 시어머니는 마들짓을 했다면서 오히려 남편 마음을 잡지 못하는 저를 나무라곤 하셨어요. 결혼한 게 몇 해인데 아직도 애 하나가 안 들어서? 덕이 없어서 그래. 애 많이 난 집이라고 해서 기껏 내 며느리로 받아줬더니 재구실도 못하고. 죄송해요, 어머님. 네 애미가 병으로 죽었다지? 그래서 애가 비실비실하니 애를 못 가지는 거 아닌가 몰라. 이러다가 우리 집 태라도 끊어지면 네가 책임질 테냐? 금방 생길 거예요. 정말이에요. 금방 조만간 어쩌고 말이나 못하면 밉진 않지. 내 아들이 자꾸만 밖으로 돌고 성격이 개팍해지는 게 다 너 때문이야. 너만 아니었어도 내 아들 마음 잡고 잘 살았을 거야. 알어? 이래서 집안의 여자는 잘 들어야 된다고 하던데 내 그놈의 첨쟁이를 그냥 사기꾼 같은 놈. 너랑 짝만 지어주면 아들을 낳는다고 그렇게 호언장담을 하더니. 사실 남편은 저 말고 만나는 여자가 따로 있었어요. 그런데 궁합이 좋지 않아 시어머니가 반대를 했고 동네 유명한 박수무당에게 점을 보고 저를 자신의 며느리로 들였던 거였죠. 이런 이유로 남편은 남편대로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저를 싫어했습니다. 제가 모든 원흉이라는 듯 저를 때리고 구박했죠. 밥상을 엎는다든가 한겨울에 맨발로 쫓아내는 것도 다반사였어요. 특별한 잘못이 없어도 제 모든 것을 흠잡곤 했네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아이를 가지지 못한다고 저를 쫓아냈습니다. 그게 결혼 3년 차였을 때였죠. 제가 마당에 무릎을 꿇고 제발 버리지 말라고 하소연을 했을 때 만삭에 부름배를 한 여자가 저를 지나쳐 집 안으로 들어가더군요. 왔구나. 가면 갈수록 배 모양을 보니 아들이야. 이건 누가 봐도 아들이다. 그렇지? 엄마, 그러니까 내가 이 여자랑 결혼한다고 했잖아. 왜 반대를 해? 그러게 내가 미쳤지. 내가 그때 정신이 어떻게 됐어. 우리 며느리 오는 길에 많이 힘들었지? 얘는 내가 얼른 정리할 테니까 얼른 들어가서 쉬어. 응? 당시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공포를 느꼈습니다. 남편의 여자든 뭐든 그 당시 저에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고 그저 길거리로 쫓겨난다는 것 자체가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냥 집에서 밥하고 청소할 테니 있게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를 더 끔찍하게 생각하셨는지 시어머니는 돈 몇 푼을 쥐어주면서 끝내 저를 내보냈네요. 얼마간은 그 동네를 떠나지 않고 문 앞에 앉아 있었고 며칠이 지났을 때는 동네 이모님의 창고에 머물렀습니다. 미련하게 보이실지도 모르지만 그때는 그것 말곤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러다가 뒤늦게 제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죠. 당장이라도 시댁으로 갈까 하는 마음이 순간 들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아이가 생기니 시댁이라는 그 지옥에 들어가는 게 더 무서워지더군요. 정말 박수무당의 말처럼 아들이라면
더욱이 남편은 저를 가만두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남편의 폭력은 다시 시작될 테고 그 여자와 집을 나가 다른 살림을 차릴 게 분명합니다. 이에 시어머니는 또 모든 걸 제 탓으로 돌릴 테고 아이만 빼앗기고 쫓겨나는 그런 장면. 정말이지 머릿속으로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그래서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어요. 더는 그 동네에 머물러서도 안 되고 뭐라도 해서 아이와 제가 살아야 한다는 생각만 들었죠. 아이를 품에 안은 순간부터 저는 나약한 여자가 아니라 한 아이를 지키려는 엄마가 되었던 겁니다. 그렇게 금이야 오기야 키운 아이는 제 엄마의 형편을 보며 철이 빨리 들어버렸습니다. 엄마, 나 문제집 써야 되는데. 그래, 엄마가 조금만 있다가 돈 줄게. 생각해보니까 꼭 사진 않아도 될 것 같긴 해. 친구한테 빌려도 되고. 아니야, 엄마 돈 있어. 그러니까 걱정하지도 말고. 그리고 철도 너무 일찍 들지 마. 문제집 산다고 거짓말하고 친구들이랑 놀러도 가고 그래. 응? 엄마는 무슨 아들한테 그런 방법이나 가르쳐. 혼을 내야지. 너무 공부만 해서 엄마가 걱정이 돼서 그래. 나 진짜 공부 열심히 해서 엄마 호강시켜줄 거야. 그러니까 엄마 조금만 참아. 알았지? 내가 성인 되고 딱 제대로 취업해서 효도라는 게 뭔지 보여줄 테니까. 참 이상한 일이었어요.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딱히 삶의 의지 같은 게 없었습니다. 생존 본능이라는 것 자체가 거의 없는 사람이었죠. 죽을 병에 걸리면 그냥 죽어야지 하고 생각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이를테면 악몽을 꾸게 되어 누군가에게 막 쫓길 테도 그냥 죽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엄마인 저는 달랐어요. 어느 순간부터 두려움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내 새끼를 키우는 동안에는 혹시나 아이가 몸이 상할까 다칠까 조바심도 났고 세상이 너무 위험하다는 생각까지 들더군요. 압니다. 유난스러운 거. 하지만 그만큼 제 아들로 인해서 저는 살아있다는 걸, 숨쉰다는 걸 감사하게 되었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더구나 딱 그만큼 제가 독해지기도 했습니다. 오로지 아들을 위해서 뭐든 가리지 않고 일을 했어요. 공사판을 쫓아다니면서 음식도 해다 날랐고 기회가 있으면 공사장에 쓰레기를 치우는 일도 했죠. 그러다가 인연이 닿아서 도매일까지 배웠습니다. 어깨는 고장나서 매일 통증에 힘들었지만 그래도 제 아들을 위해서 멈추지 않았네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취업 준비를 하던 아들이 제가 일하는 곳까지 찾아왔던 적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생겼는지 그 표정에 놀라서 사다리에서 내려왔을 때 아들은 저를 꼭 안아주었죠. 너 무슨 일 있어? 뭔데? 왜 그래 아들? 엄마, 나 합격했어. 대기업에 입사했다고. 뭐? 엄마, 이제 우리 고생 끝이야. 진짜로 고생 끝이야. 아들도 울고 저도 울고 같이 일하던 사람들은 저희 둘에게 박수까지 보내주었습니다. 없는 형편에 아들이 그렇게 잘 자라준 것만으로도 고마웠는데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좋은 회사까지 들어갔다는 게 너무나 대견하더군요. 물론 대기업이라고 마냥 좋지만은 않았어요. 높은 연봉을 받는 만큼 회사 일은 고되고 수직적인 상하관계에 업무 압박에 말도 못하게 힘들어하곤 했죠. 저는 그때마다 아들에게 이직을 권했지만 아들은 그 정도는 괜찮다면서 애써 웃어 보이곤 했네요. 그렇게까지 하는 게 모두 저 때문인 것 같아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그렇게 한참의 시간이 더 흘렀을 때 언젠가부터 아들의 표정이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아들에게 슬쩍 물어봤습니다.
우리 아들 요즘 만나는 사람 있구나. 어? 치이나? 엄마는 어떻게 그렇게 나를 잘 알아? 진짜 신기하다니까. 표정을 숨겨보고나 말해. 뭐 진지하게 만나는 사람이야? 뭐 조금 그렇게 될 것도 같아. 회사 근처에서 만나는데 직장도 제법 좋고 일단 성격이 엄마랑 비슷한 것 같아. 뭐든 열심히 하고 성실하고. 엄마? 난 나랑 비슷한 사람 싫은데 옥촉스럽잖아. 옥촉스러운 게 아니라 책임감 있는 거지. 그래서 엄마가 날 이렇게 번듯하게 키워낼 수 있었던 거야. 아유, 말이라도 못하면. 그래, 그럼 엄마한테는 언제 보여줄 거야? 아직은 연애만. 사람을 몇 번 보고 어떻게 알아. 돌다리도 두들겨 봐야지. 그래, 사람은 함부로 판단하는 게 아니니까. 내가 엄마 닮아서 뇌사에 조짐성이 있잖아. 엄마 걱정할까봐 적어도 사계절은 지나보고 또 여행도 몇 번 가보고 등산도 가보고 힘든 일도 겪어보고 그래야 할지. 그때가 되면 소개해 줄게요. 그래, 남의 집 귀한 딸이니 잘해줘. 알았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저는 아들을 키우면서 걱정이 유별나게 많았습니다. 돌다리가 아니라 동작대교도 두들겨 볼 정도로 유난이었죠. 횡단보도를 건널 때도 차가 오는지 어떤 속도로 오는지까지 보게 했고 늘 아들에게 사고 예방을 강조했어요. 그래서인지 아들 역시도 조급하게 서두르거나 성급한 부분이 없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날 때도 뭔가를 두고 온 게 없는지 몇 번이나 돌아보는 습관까지 있는 꼼꼼한 성격으로 자랐어요. 때문에 저는 아들이 신중하게 누군가를 만나고 데리고 온다는 말을 딱히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꺼낸 후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서 아들이 다시 그 여자와 결혼을 하겠다고 찾아온 겁니다. 갑자기? 그때는 분명히 신중하게 만난다고 하지 않았어? 근데 내가 책임을 질 일을 저질렀어. 뭐? 실망시켜서 미안해, 엄마. 내 여자친구가 임신을 했어. 저는 그런 아들의 등짝을 몇 번이나 때렸고 그 아가씨에게는 미안하다고 얘기했네요. 아니요, 괜찮아요. 결혼하면 되는 거죠. 그래요. 당연히 그래야죠. 아휴, 면목이 없네요. 그런데 며느리 될 아이는 자신이 벼슬을 입었다고 생각했는지 당당하게 말하더군요. 집은 해주시는 거죠? 구축 말고 신축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문제는 나중에. 현실적인 문제는 빨리 얘기를 해야지. 오빠가 벌어놓은 돈으로는 어림도 없어. 우리가 원하는 지역에 제대로 된 신축은 못 들어간다고. 대출 받으면 되는 거고. 대출은 그냥 나와. 어머님이 여유가 되시면 그게 훨씬 나아. 대출금에 이자에 찌들어서 사는 것보다 부탁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하는 게 맞지. 그래. 그건 아가씨 말이 맞아. 일단은 알아보자. 엄마, 그거 엄마 노후자금이야. 내가 어떻게 해서든 알아서 해볼게. 대출할 거잖아. 대출은 내가 싫다고. 분명 어려운 자리였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였고 결혼하겠다고 인사를 드리는 자리였죠. 그런데도 예비 며느리는 제 앞에서 원성을 올리기까지 하더군요. 더구나 둘의 대화를 들어보니 예비 며느리는 결혼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상태였고 그쪽 집에서도 어떤 지원도 없다고 했어요. 오로지 혼전 임신을 했다는 이유로 모든 책임을 저희 아들과 제게 전가하는 상황이었네요. 물론 제 아들의 잘못을 모르는 바 아니었기에 기꺼이 저는 모든 책임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마음에 든다고 할 순 없었지만 어쨌든 아들이 좋아하는 여자애기에 언행으로 꼬투리를 잡고 싶지도 않았고요.
결혼을 준비하는 나중에도 계속 부딪히는 부분이 있었지만 저희 시어머니를 떠올리며 저는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 마음을 굳게 먹었네요. 어머님, 저 아이 낳으면 산후조리원은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명품 가방도요. 산후조리원은 몰라도 명품 가방이라니? 요즘은 다 그래요. 아이 낳아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는 의미죠. 요즘에 애 안 낳고 사는 부부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아이가 혼수나 다름없는 거거든요. 음, 그래. 생각을 좀 해보자. 생각이요. 어머님, 손주 안 보고 싶으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저도 어머님도 서먹해지고 사이 안 좋아지면 남편도 곤란해질 텐데요. 그래, 알았다. 나도 그렇게 되는 걸 원하진 않어. 당연히 그러셔야죠. 저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수백만 원이나 하는 가방을 사주었고 산후조리원도 며느리가 원하는 곳으로 해주었어요. 며느리가 결혼식은 아이 낳고 몸매 관리 후에 하겠다고 해서 그건 역시 허락해 주었습니다. 아들과 제 돈으로 신축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마련해 주었고요. 하지만 딱 거기까지였어요. 산후조리원에서 몸조리를 하고 난 이후에 며느리는 물론이고 저희 아들의 얼굴도 볼 수가 없었죠. 제가 아들에게 전화를 잘하는 편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연락이 오던 아들은 저를 잊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를 키우는데 얼마나 힘들면 그럴까 싶어서 넘어갔지만 어느새 그 시간들이 반년을 넘어가더군요. 심지어 제 생일에도 아들은 연락조차 없었어요. 그렇게 제 생일을 훌쩍 넘긴 어느 날 아들이 절 찾아왔습니다. 그새 살이 10kg는 빠진 듯 했고 표정도 몹시 어두워 보였죠. 엄마, 미안해. 내가 정신이 없어서 연락도 못했지. 이게 뭐냐? 엄마 생일 선물. 비싼 건 못했어. 그냥 엄마 옷이야, 옷. 아이 키운다고 힘들 텐데 뭘 이런 걸 다 했어. 아니야. 내가 미리 챙겼어야 했는데 정신이 없었어. 미안해, 엄마. 괜찮어. 아이 키우는 부모가 다 그렇지. 내가 그런 거 이해 못할 것 같니? 새아가는 잘 있니? 일전에 전화를 했는데 받질 않더라고. 몸이 좀 안 좋아. 그래서 회사도 그만두고 일이 좀 복잡하게 됐어. 좋은 회사에 다닌다면서 안타깝구나. 아이 낳고 많이 힘들었나 보네. 그런가? 그럴지도 모르겠어. 앞으로는 연락하려고 노력 좀 할게. 명절에도 가고. 그래. 그럼 나야 좋지. 사실 그때 뭔가 더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몰라볼 정도로 수척해진 아들의 야윈 얼굴을 보고 있으니 괜찮다는 말밖에 나오질 않더군요. 거기에 저까지 보태서 말하기 싫은 것들을 이야기하라고 강요하고 싶지 않았죠. 어련히 때가 되면 말을 할까 하고 저는 기다렸습니다. 그게 부모의 역할이라고 그렇게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러고 2달쯤 지났을까? 아들이 저희 집에 혼자 찾아왔어요. 이전보다 더 야윈 모습이었고 얼굴은 까맣게 타 있었죠. 엄마, 응? 우리 아들 무슨 일 있어? 나 아무래도 그 사람이랑 헤어지려고. 그게 무슨 말이야? 이혼을 하겠단 거니? 뭐, 그렇게 되는 건가? 어쨌든 미안해.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힘들어서 안 될 것 같아. 아들의 어두운 표정을 가만히 보다가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가 왜 미안하니? 이혼을 해도 내 아들이고 이혼을 하지 않아도 내 아들인데. 다만 이혼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네가 겪었을 힘듦을 내가 알아봐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 결정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어. 미안해. 진짜 잘 살아보고 싶었어. 실수였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유지하려고 애 많이 썼는데 엄마한테 너무 미안해. 미안할 거 없다니까. 울지 마라, 울지 마. 이유는 나중에 차차 말씀드릴게. 그 사람하고도 이야기 잘하고 있으니까 조만간 결론이 나오겠지. 그날 저는 너무 오랜만에 아들에게 맛있는 밥을 먹였습니다. 허겁지겁 제가 만든 밥을 입에 넣는 걸 보면서 나오려는 눈물을 겨우 삼켰죠. 순간적으로 며느리에게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었지만 둘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참았어요. 하지만 아들은 끝내 그 이유를 말하지 못하고 제 곁을 떠나고 말았네요. 한겨울에 눈보라가 내리쳤던 그날 새벽, 병원에서 전화가 한 통 걸려오더군요. 아들이 세상을 떠났다는 연락이었습니다. 너무 거짓말 같아서 눈을 감은 아들의 모습을 보고도 믿지 않았었던 그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일어나라고 아들의 몸을 잡고 흔들고 소매로 여기저기 튀어있는 피를 닦고 제 몸을 떨면서 짐승처럼 울부짖었던 그날의 말이죠. 교통사고였다고 해요.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가던 중에 사고가 났다고 하더군요. 저는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나길 반복했지만 그날 며느리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을 치르는 마지막 날에 슬쩍 얼굴을 내밀었죠. 전 아들의 친구와 직장동료를 통해서 몇 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결혼 이후부터 아들이 회사 일이 끝나면 주말도 없이 계속 일을 해왔다는 것, 그리고 결혼 전부터 자신의 아내를 신뢰하지 못했다는 거였죠. 저는 먼저 아들 친구에게 물었어요. 뭘 신뢰하지 못했는지 말이죠. 그게요. 이걸 말씀해드리기가 좀 그렇긴 한데. 괜찮아요. 말해줘요. 내 아들이 왜요? 재수씨가 임신을 했다고 했지만 그 녀석은 기억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전혀. 그게 무슨... 애초에 만난 지 한 달 그 정도 됐고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걔가 워낙 조심성 많은 거. 딴 남자들이랑 갈라요. 확신이 없으면 잠자리를 가지는 것도 하지 않는 놈이거든요. 근데 그날은 기억이 전혀 없는데 자기가 저질렀다고 엄청 자책하고 힘들어했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종종 그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자긴 기억이 없고 또 아이한테 정도 가지 않는다고요. 나한텐 그런 말이 없었는데. 그 뒤로는 거의 못 봤어요. 저도 몇 번이나 전화를 했거든요. 동창회랑 저희 볼링 동호회 때문에. 근데 한 번은 재수씨가 전화해봤더니 앞으로는 연락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뭐라고 했더라? 영양가 없는 모임은 나가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면서요. 또 아들의 직장 동료는 이런 말을 하더군요. 어머님이랑 같이 살려면 돈이 더 필요하다고 무리하긴 했어요. 잔업이면 프로젝트까지 욕심내고 거기에 주말에 편의점에서 일하는 것도 봤단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아니고 회사의 다른 부서 사람들이 봤다고 하더라고요. 저랑 같이 살겠다고 일을 했다는 건가요? 제가 얼핏 듣기로는 그랬어요. 아내랑 약속했다나? 와이프가 돈을 마련하면 어머님 모시고 살겠다고 허락했대요. 그 이후에는 그런 말을 할 시간도 없어 보였고요. 결혼 후 아들에 관한 이야기는 제가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결혼을 하면 새로운 가족을 만드는 것이니 시어머니인 저는 한 발짝 물러나 있는 게 아들에게 좋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그런 제 선택이 너무나 후회스러웠죠. 차라리 못된 시어머니가 되더라도 아들에게 관심을 좀 더 가져줘야 했다고 저는 스스로를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은 온통 아들 뒤를 따라가고 싶다는 생각만 들었네요. 하지만 발인이 끝난 뒤
저는 아들이 뭐 때문에 이혼을 했는지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더 먼저 들었습니다.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화장실에서 화장을 고치는 그 모습이 제겐 너무나 충격적이었으니까요. 계약할 때 말고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아들의 집에 찾아갔을 때 며느리는 제가 올 줄 몰랐는지 웃으면서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럼 며느리의 오른손에는 담배까지 들려 있었죠. 어머님, 여긴 어쩐 일로? 너 담배 태우니? 아니, 태우는 건 그렇다고 쳐도 애 있는 집에서 피운단 거야? 속상해서 그러죠. 제가 남편 떠나보내고 이 정도도 못해요? 하지만 제가 집에 들어섰을 땐 이미 벽지는 누렇게 발려 있었고 추운 겨울이라 문은 꽁꽁 닫혀 있었네요. 저는 황급하게 문을 열어 환기를 먼저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안쪽으로 들어가는데 집안은 여기저기 술병과 쓰레기가 가득 차 있더군요. 갑자기 오셔서 이게 무슨 짓이세요? 솔직히 저한테 전화를 먼저 하는 게 우선 아닌가요? 아무리 아들을 잃은 슬픔 때문에 생각을 못했다고 해도 그렇지 아무렇게나 불쑥 이건 아니죠. 정말 너 슬픈 거 맞니? 내가 봤을 때 너는 슬퍼 보이지 않았어. 장례식도 다 끝날 때 와서는 뭐? 슬퍼서 네 아이 앞에서 그렇게 담배를 펴. 옛날에는요, 어머님. 임산부들도 다 담배 피웠어요. 오히려 담배 피우고 그러면 애들 면역성이 강해진다니까요. 아, 그리고 이런 잔소리까지 제가 왜 들어야 하는 거죠? 이게 잔소리라는 거냐? 나 노면이 네 시엠이고 네 아들의 할머니야. 근데 이제 아들이 없잖아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마치 어딘가에 나갔다고 말하는 사람처럼 어깨를 으쓱해 보이는 며느리의 행동을 보고 겸학을 했죠. 뭐... 그 가족 같은 관계가 성립이 되려면요. 아들이 살아 있어야죠. 근데 없어요. 그럼 저랑 어머님은 일단 가족이 아닌 거고요. 생판남인 거죠. 제 아이는 어느 정도 핏줄이 있긴 하겠지만 원하시면 들어가서 인사라도 하시든가요. 넌 내 엄마라는 게... 아씨, 잔소리 좀 그만해요. 애 엄마는 담배 못 펴요. 애 엄마는 뭐. 내가 이래서 이혼 불임 수식어가 싫어서 애 낳기가 싫었거든요. 아, 일단은 제 친구들 집에 오기로 했으니까 나가주실래요, 당장? 너 정말 미쳤구나. 네, 슬프다고 누구나 오는 건 아니죠. 어머님은 우시고 잔소리하시고 저는 친구들이랑 술 먹고 풀어요. 담배도 피우고. 됐죠? 이제 나가요. 내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저는 손주라도 데리고 가려고 버텼지만 결국 며느리는 제 등을 떠밀어서 저를 현관으로 내몰았어요. 그렇게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날 저는 오래전 제가 시댁에서 쫓겨난 그때처럼 겨울비를 한 번 맞고서도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네요. 너무나 허망했고 아들이 저런 곳에서 살았다는 걸 생각하니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한 번이라도 와볼 걸. 내가 미친년이지 내가. 저는 제 가슴에 치면서 오열했어요. 좋은 시어머니가 되겠다는 그까짓 게 뭐라고 아들을 저런 곳에 가뒀는지 옥장이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일전에 만났던 아들의 회사 동료에게 연락을 받게 됐어요. 꽉 잠긴 목소리로 전화를 받으니 제 안부를 간단하게 묻고는 아들의 짐을 챙겨가라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서둘러서 택시를 타고 회사로 가니 저를 기다렸는지 그분이 로비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들려주더군요. 그리고는 고맙게도 제게 밥을 사주고 저를 위로해주고는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고도 차마 그 상자를 열지 못하고 이전에 아들이 지냈던 작은 톡방에 짐을 옮겨두었죠. 그리고 그날 새벽이 다 되어서야
사진이라도 한 장 있을까 싶어 상자를 뒤졌네요. 비현실적으로 너무나 밝은 얼굴로 저와 찍은 사진이 액자에 넣어져 있어 그걸 잡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쪽방구석에 앉아 아들의 유품을 하나씩 살피다가 서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유전자 검사 결과지와 가족관계 서류가 들어있더군요. 처음에는 눈을 의심했어요. 친자 불일치 판정을 몇 번이나 살폈고 아들이 죽기 얼마 전 날짜에 뽑아놓은 서류에는 며느리의 이름이 아예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다른 수첩에는 심부름센터 번호가 커다랗게 휘갈겨져 있었네요. 바로 다음날 저는 그곳으로 찾아갔고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아무래도 전화를 드렸는데 안 받으시더라고요. 어머님 되신다고요? 네. 아들이 죽었는데 여기 이 번호랑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그런 일이 있는진 몰랐는데. 우리 아들이 여기서 뭘 조사를 했는지 저한테 알려주시겠어요? 이분 혹시 아세요? 이름이랑 주민등록번호인데. 예, 제 며느리예요. 곤란한 표정의 직원은 잠깐 뜸을 들이다가 제게 서류를 내밀더군요. 거기에는 모르는 사람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있었습니다. 이게 뭔가요? 혼인 빙자 사기라고 아세요? 결혼을 할 것처럼 해놓고 돈을 뜯어가는 방식인데요. 이분이 그런 식으로 사기를 친 피해자들이거든요. 경찰에서도 소재를 파악하고 있는데 생활 반응이 없어서 손을 놓고 있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제 며느리가... 아니, 며느리라고 하기에는 일단 아드님이 현명하셔서 계속 의심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는 빚이 있는지 봐달라고 자기가 아무리 갚아도 계속 돈이 필요하다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혼인신고 자체를 미뤘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그렇더군요. 그런데 손주가 있는데 제 손주는 아니지만 출생신고는 안 한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아마 그 여자가 혼인신고를 했다고 믿은 걸 보면 출생신고도 했다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아들이 결혼 생활을 하는 1년 동안 끊임없는 의심을 하며 지옥 속에서 살았다는 걸 떠올리면 주책 없이 눈물만 났습니다. 그런데 그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며느리는 자신의 집을 처분하겠다면서 제게 연락을 해왔죠. 그리고 아들의 사망보험금 지급 문제를 알아보다가 혼인신고가 되지 않았다는 걸 알았는지 제게 화풀이를 하더군요. 당장 와서 이거 제대로 돌려놔요. 어머님도 아시죠? 사실혼도 결혼이랑 다를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당장 똑바로 돌려놓으세요. 계약자가 왜 어머님이랑 그의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나랑 공동명의로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누가 사실혼이야 누가. 난 너 같은 며느린 둔 적 없다. 어머님, 손주를 생각하셔야죠. 끝까지 뻔뻔하게 며느리는 거짓말을 했고 저는 심부름센터에서 받은 전화번호로 그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과 아파트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복수를 한 거였죠. 동네 주민들로부터 경찰이 그 아이를 데려갔다는 소식까지 들었고 제 손주인 줄 알았던 아이는 피해자 중에 한 명의 아이라는 게 밝혀져서 결국 그 집에서 데려갔다고 하네요. 어쨌든 저는 아들의 보험금이며 아파트까지도 모두 돌려받았습니다. 며느리의 짐과 쓰레기를 다 정리하고 도배와 장판을 새로 하면서 제가 그곳에 들어갔고요. 하지만 너무 허무하더군요. 아들의 재산은 지켰지만 결국 아들을 지키지 못했고 며느리가 제대로 된 법의 심판을 받지 않을 거라는 건 불보듯 뻔했으니까요. 죽고 싶었습니다. 하루에 12번도 넘게 뛰어내리고 싶은 충동이 들었죠.
하지만 그렇게 해서 만약에 지옥을 가게 되면 천국에 있는 아들을 못 볼까봐 두려웠네요. 그래서 저는 산송장처럼 하루하루를 의미 없이 흘려보내며 삶을 연명해 나갔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바로 얼마 전에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로 며느리가 또다시 그런 사기를 치다가 피해자에게 공격을 받아 크게 다쳤다는 소식이었죠. 계속 돈을 요구하고 또 요구하다가 말다툼이 생겼고 신랑 일을 하다가 계단 아래로 떨어지며 목뼈가 부러지게 된 거였습니다. 그 사고로 인해서 그 여자는 평생 다리를 쓸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죽어버렸으면 하는 생각을 했지만 그 소식을 들으니 차라리 잘 됐다 싶었습니다. 죽지도 못하는 몸으로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기도해줬어요. 이런 제가 나쁘다고 욕하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게 그 일은 기적이었고 희망이었어요. 나쁜 사람에겐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벌이 내려진다는 그 이야기가 현실이 된 거니까 말입니다. 무엇보다 저는 그 일로 좀 더 열심히 살다 가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착한 제 아들과 함께 있기 위해서 저도 조금 더 좋은 사람이 될 생각입니다. 이제 멍하니 죽을 날만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남은 생을 봉사활동도 하고 제가 모은 재산을 기부도 하려고 해요. 앞으로 열심히 살다가 꼭 제 아들 곁으로 가고 싶네요. 마지막으로 저희 아들에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아들, 엄마가 민우 너무 사랑하고 다음 생이 있다면 그때도 내 아들로 태어나 줄 수 있을까? 내가 진짜 더 잘할게. 그리고 요즘에 왜 그렇게 꿈에 안 나와? 아주 가끔이라도 꿈에 나타나죠. 알았지? 엄마는 여기서 좀 더 살다가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그렇게 우리 아들 보러 갈게. 민호야, 많이 보고 싶고 너무 그립다. 사랑해 우리 아들. 오늘의 쌀맘 사연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기다리면서 구독, 좋아요, 공유는 물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